오후 11시 30분 한재석의 휴대폰이 울렸다. 강력계 형사의 전형적인 저녁이었다. 살인 사건이라도 터졌나 싶었지만 화면에는 아내의 이름이 떠 있었다. 지금 들어가? 응. 10분 정도 더 있을 것 같아. 라면 끓여놔. 알겠어. 통화는 끝났다. 39세의 강력계 형사 한재석은 대수롭지 않게 휴대폰을 주머니에 집어넣었다. 이것이 그들의 일상이었다. 짧고 건조하고 그래도 따뜻한. 재석이 자주 가는 편의점에 들어섰다. 편의점 아르바이트 직원이 그를 봤다. 이 남자는 3년을 같은 시간에 같은 물건을 샀다. 라면 2개, 계란, 우유. 비스킷은 간식이 아니라 필요하기였다. 형사님, 오늘도 밤샘이세요? 응. 요즘 사건이 많아. 재석은 한 손으로 계산을 했다. 다른 손은 휴대폰을 들었다. 사건 카톡방을 확인했다. 상부에서 내려온 보고서, 팀원들의 상황 공유. 아직 특별한 사건은 없었다. 12시 재석은 집에 도착했다. 강남의 중산층 아파트. 보안이 철저한 곳이었다. 경비원이 인사했다. 형사님 안녕하세요. 응. 엘리베이터를 탔다. 23층. 방음이 잘 된 문을 열었다. 부엌에서는 이은아가 라면을 끓고 있었다. 36세. 외모는 평범했지만 손길은 예술이었다. 그녀의 손은 언제나 무엇인가를 만들고 있었다. 지금은 라면에 들어갈 계란을 붙이고 있었다. 오셨어? 은하는 돌아서지 않았다. 그냥 손을 계속 놀렸다. 계란이 노르스름해질 때까지 완벽한 타이밍에 집어낸다. 그리고 라면에 떨어뜨린다. 오늘은 늦었어? 그냥 일이 있었어. 재석은 편의점 봉지를 내려놨다. 은하가 그것을 받아 정리했다. 우유는 냉장고에, 비스킷은 찬장에, 계란 껍질은 쓰레기통으로. 모든 것이 빠르고 조용했다. 밤 12시 반에 라면을 먹다니. 은하가 웃으며 라면을 그릇에 담았다. 파, 계란, 그리고 따뜻한 국물. 다 먹고 자. 내일은 더 늦지 마. 응. 두 사람은 침실로 들어갔다. 침대 옆 탁자에는 재석의 수첩과 펜이 놓여 있었다. 사건 기록용이었다. 그리고 은하의 책. 시집이었다. 밤 1시가 되었다. 재석은 잠을 청했다. 은하도 이미 깊은 숨을 쉬고 있었다. 그들은 서로의 일을 묻지 않았다. 이것이 암묵적 약속이었다. 강력계 형사와 그의 아내. 8년을 함께 살면서 그들은 배웠다. 어떤 것은 말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재석의 휴대폰이 침대 옆에 놓여 있었다. 화면은 어두웠다. 그러나 언제든 울릴 준비가 되어 있었다. 형사의 일은 언제나 예고 없이 찾아온다. 은하의 서랍에는 책 아래 작은 메모리 카드가 놓여 있었다. 그녀는 이것을 매달 확인했다. 그리고 언제나 같은 결론에 도달했다. 이건 끝난 거야. 이제 평범한 삶이야. 그녀는 자신에게 이렇게 말했다. 매번 그렇게. 밤이 깊었다. 강남의 중산층 아파트는 조용했다. 그저 평범한 부부의 저녁이었다. 8년 전부터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될 평범한 저녁. 하지만 평범함은 때로 가장 큰 거짓이다. 월요일 오전 9시 강력계 사무실은 분주했다. 재석의 팀장인 정석호 경감이 회의실로 소집했다.
재석과 함께 6명의 형사가 자리를 잡았다. 오늘 들어온 신고야. 정석호 경감이 모니터를 켰다. 강남 한 아파트 단지 주변에서 의심스러운 교신이 포착됐어. 익명의 신고자가 말하기로는 외국인으로 보이는 인물이 주기적으로 아파트 단지 후문 근처에서 만난다고 해. 현장 조사 결과 교신 흔적이 남아 있었어. 이 사건은 경감이 잠깐 말을 끊었다. 보안 경고다. 혹시 간첩 활동일 수 있으니까. 회의실이 조용해졌다. 간첩. 단어 하나로 상황은 달라진다. 일반 사건이 아니다. 재석이, 이건 너한테 주겠어. 팀을 꾸려. 3명 정도? 알겠습니다. 재석이 대답했다. 그의 손은 이미 메모를 하고 있었다. 사건 번호, 신고 시간, 신고자 정보, 현장 위치. 강력계 형사의 직업적 습관은 빠르고 정확했다. 아, 그리고 정석호 경감이 덧붙였다. 이 사건은 절대 기사화되면 안 돼. 국가 안보에 관련된 거니까. 조용히 진행해. 예, 경감님. 회의가 끝났다. 재석은 곧장 같은 팀의 이준호와 박미라 형사를 찾았다. 지금부터 잠복 들어가. 대상 지역 강남 신문 아파트 단지 후문 근처. 기간 무기한. 기록은 하루에 2번 오전 9시, 오후 6시에 정리해. 맞습니다. 이준호 형사가 장비를 챙기기 시작했다. 소형 카메라, 쌍안경, 녹음기. 현장 잠복에 필요한 모든 것. 화요일 오전부터 재석의 팀은 아파트 단지 근처 카페에서 자리를 잡았다. 창가 테이블, 후문이 보이는 각도, 완벽한 위치였다. 너무 뻔하지 않냐? 박미라가 웃었다. 간첩 소설에 나오는 그대로네. 소설은 소설이고 이건 현실이야. 집중해. 재석은 노트북을 켰다. 모니터에는 아파트 단지의 평면도가 떠올랐다. 입구 3개, 비상계단 2개, 후문 1개. 모든 것이 기록되어 있었다. 목요일 오후 3시 패턴이 생기기 시작했다. 여기. 재석이 준호에게 손가락으로 모니터를 가리켰다. 같은 시간에 같은 여성이 흰 우산을 들고 왔어. 화면에는 여성이 잡힌 것으로 보이는 CCTV 영상이 떠올랐다. 얼굴은 우산 때문에 명확하지 않았지만 걸음걸이는 일관적이었다. 재석은 수첩에 기록했다. 목요일 오후 3시. 흰 우산. 여성. 신원 미확인. 금요일 같은 시간에 같은 여성이 나타났다. 월요일 또 같은 여성이 나타났다. 재석의 수첩에는 이제 5개의 기록이 쌓여 있었다. 모두 같은 여성, 같은 시간, 같은 흰 우산. 뭔가 있다. 재석이 중얼거렸다. 확실해. 이건 우연이 아니야. 그 주 수요일 오후 2시. 재석의 휴대폰이 울렸다. 아내 은하였다. 아, 재석? 미안한데 오늘 친구 만나러 나갈 거야. 저녁 늦을 것 같아. 재석은 카페에서 모니터를 보고 있었다. 응, 괜찮아. 조심해. 알겠어. 통화를 끊었다. 그는 다시 화면에 집중했다. 오후 2시 45분. 재석이 저기. 박미라가 손가락으로 화면을 가리켰다. 흰 우산이 나왔어. 재석의 눈이 수렴했다. CCTV 영상 속의 여성. 다시 한번 후문 근처에 나타났다. 시간은 정확했다. 항상 목요일 오후 3시인데
오늘은 수요일 오후 2시 45분이었다. 일정 변경? 재석이 수첩에 메모했다. 그리고 그 여성이 후문을 통과한 지 15분 후. 재석이 준호의 목소리가 긴장으로 가득했다. 다른 인물이 나왔어. 남성. 외국인 같은데. 카메라가 주민했다. 남성은 40대 후반 회색 외투를 입고 있었다. 동방 계열의 얼굴이었다. 그는 후문을 통과하고 아파트 단지 안으로 들어갔다. 따라가? 재석이 물었다. 위험할 수 있어. 일단 기록해. 재석은 양손으로 카메라를 조정했다. 남성의 얼굴을 최대한 명확하게 캡처했다. 그리고 시간을 기록했다. 수요일 오후 3시. 남성. 40대 후반. 회색 외투. 흰 우산 여성 15분 후 등장. 그 순간 재석의 휴대폰이 울렸다. 또 아내 은하였다. 미안해, 재석. 친구가 시간을 연장하자고 했어. 저녁 8시쯤 들어갈 것 같아. 응. 괜찮아. 정말? 응. 조심해. 늦지 말고. 알겠어. 사랑해. 응. 통화가 끝났다. 재석은 휴대폰을 내려놨다. 그리고 다시 화면을 봤다. 남성은 이미 아파트 안으로 사라졌다. 재석의 손가락이 수첩 위에서 움직였다. 기록한 내용을 다시 읽었다. 목요일 오후 3시. 흰 우산. 여성. 그리고 그날 오후 2시 45분. 은하가 나갈 때 만났던 친구의 이름은 뭐였지? 재석은 생각해 봤다. 은하는 친구를 많이 언급하지 않았다. 전직 동료들이라고만 했다. 만나는 빈도도 많지 않았다. 한 달에 한 번, 아니 2번 정도. 재석의 직업적 직감이 일어났다. 형사의 직감. 그것은 정확하고 무섭고 대부분 옳다. 그날 밤 늦게 재석은 은하를 기다렸다. 오후 8시가 되었다. 8시 30분, 9시. 아내는 9시 15분에 들어왔다. 미안해. 정말 오래 있었어. 은하는 피곤해 보였다. 메이크업은 지워져 있었고 옷은 조금 구겨져 있었다. 누굴 만났어? 재석이 물었다. 아, 회사 다닐 때 동료였던 영미. 너도 만났잖아. 맞나? 재석은 다시 생각해 봤다. 영미, 그런 이름의 사람을 만난 적이 있나? 은하가 씻으러 들어갔다. 재석은 그 틈에 은하의 가방을 열었다. 핸드폰은 잠금 상태였다. 지갑도 평범했다. 그런데 서랍 아래 책 몇 권이 있었다. 시집들. 그리고 그 아래 작은 메모리 카드가 있었다. 재석이 그것을 집어들었다. 손가락이 떨렸다. 형사의 직감이 확실한 답을 주고 있었다. 메모리 카드 표면에는 작은 글자들이 쓰여 있었다. 임무기간 종료. 보고 필요시 연락 바람. 그리고 그 아래 더 작은 글씨로 CC-4 이은아 CC-4 재석은 손에 힘이 빠졌다. 그 약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있었다. 강력계에서 일하는 형사라면 누구나 알 수 있는 약자였다. 센트럴 커맨드 -4번 파견 요원. 북한 정보부에서 남한에 파견하는 요원의 분류 코드였다. 재석의 손이 떨렸다. 메모리 카드를 다시 아래에 넣었다. 책도 다시 정렬했다. 아무것도 없었던 것처럼. 샤워실에서 나오는 은하의 목소리가 들렸다. 재석? 라면 끓여줄래? 응.
그 밤 재석은 라면을 끓였다. 은하는 평소대로 계란을 부쳤다. 두 사람은 밤 1시에 라면을 먹었다. 그리고 밤 2시에 잠을 청했다. 하지만 재석의 눈은 뜨여 있었다. 그의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다. 재석은 3일을 기다렸다. 3일 동안 그는 은하를 관찰했다. 그녀의 외출, 그녀의 전화, 그녀의 행동. 모든 것이 의심스러웠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감정을 처리하지 못했다. 이준호와 박미라는 현장 잠복을 계속했다. 흰 우산 여성의 패턴이 더욱 명확해졌다. 매주 목요일 오후 3시, 그리고 주말에 한 번 더. 항상 외국인 남성과의 접촉. 재석이, 이거 뭔가 있어. 준호가 말했다. 신고자가 맞은 것 같아. 이건 분명 뭔가 고정적인 접촉이야. 재석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의 눈은 화면을 보지 않고 있었다. 토요일 밤 11시, 재석은 드디어 은하에게 말했다. 집은 조용했다. 침실이 아니라 거실 소파. 이것이 중대한 대화의 신호였다. 은하, 나한테 이야기해야 할 게 있지? 은하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녀는 재석의 얼굴을 보기 싫어하는 것처럼 시선을 돌렸다. 왜 그런 말을? 내가 경찰이야. 그리고 널 알고 싶어. 진짜로. 재석의 목소리는 부드러웠다. 형사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남편의 목소리였다. 은하가 입을 열었다. 오래도록 입을 열려고 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다. 눈물이 먼저 나왔다. 나 북파 공작원이었어. 그 문장 하나로 모든 것이 끝났다. 은하는 조용히 말했다. 마치 고백이 아니라 단순한 사실 보고를 하는 것처럼. 어릴 때부터 선발됐어. 고등학교 졸업하고 훈련을 받았어. 남한에 내려오라고 했을 때 나는. 그녀가 잠깐 멈췄다. 거부했어. 아니, 내려왔지만 임무를 거부했어. 배정받은 관료를 감시하는 일, 정보 수집 같은 건 난 할 수 없었어. 은하는 손가락을 꼬고 있었다. 그래서 연락책과 협상했어. 임무 대신 평범한 삶을 살겠다고. 대신 정보는 여전히 가져다 주겠다고. 쓸모없는 정보들, 공개된 것들, 신문에 나온 것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대. 북에 있는 사람들은 남한의 모든 소식이 갓산대. 재석이 말을 끊었다. 그 연락책이 누구야? 모르겠어. 항상 다른 사람이 나타났어. 항상 후문에서. 항상 외모가 비슷한 남성들. 나는 그들의 이름도 모르고 그들도 나의 이름을 몰라. 메모리 카드? 은하가 고개를 떨어뜨렸다. 6개월마다 한 번씩 정보를 담아서 전달하는 거야. 이번 달이 마지막이었어. 정말로. 더는 연락할 게 없다고. 내 임무 종료라고. 재석은 은하를 바라봤다. 그녀의 얼굴에는 나이가 있었다. 36세 여성의 얼굴이 아니라 훨씬 더 늙은 사람의 얼굴이었다. 사랑해? 재석이 갑자기 물었다. 은하가 고개를 들었다. 뭐? 내가 물어본 건 넌 날 사랑해? 이 8년 동안? 은하의 눈물이 더 빠르게 떨어졌다. 그것도 임무였어? 아니야. 아니야, 정말. 처음엔 아무도 예상 못했어. 내가 법을 배우고 싶어서 도서관에 간 거야. 거기서 너를 본 거야. 그리고 사랑했어. 8년 동안 매일 사랑했어. 재석이 은하에게 다가갔다. 그리고 그녀를 안았다.
아내를 안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피해자를 안는 것이었다. 그 사람들이 다시 나타날까봐? 은하가 물었다. 무서워. 재석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알고 있었다. 그 사람들은 다시 나타날 것이라는 걸. 북한 정보부는 자신의 요원을 그렇게 쉽게 풀어주지 않는다. 특히 정보를 가진 요원은 더욱. 내일 경찰청에 가자. 말해. 진실을 다 말해. 그럼 난 감옥에 가? 재석이 은하의 얼굴을 들었다. 모르겠어. 하지만 내가 지킬 거야. 일요일 밤 재석의 휴대폰이 울렸다. 정석호 경감이었다. 재석이, 너 지금 어디야? 목소리가 긴급했다. 집에 있는데 뭐가? 집 나와. 지금 당장. 아파트 단지 뒤쪽에서 뭔가 있었어. 폭발은 아닌 것 같은데. 일단 와. 통화가 끊어졌다. 재석은 은하에게 말했다. 직장이야. 나가야 해. 지금? 밤중에? 응. 은하의 얼굴에 공포가 그렸다. 재석? 혹시? 모르겠어. 일단 나가. 재석은 집을 나갔다. 30분 후 그는 현장에 도착했다. 그 아파트 단지. 그들이 잠복했던 그곳. 후문 근처에는 작은 화염의 흔적이 있었다. 쓰레기통인 듯했다. 누군가 불을 질렀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이웃 사람들이 놀라 나와 있었다. 뭐야 이게? 정석호 경감이 물었다. 의도적인 것 같아. 신고도 바로 들어왔고, 이건 메시지야. 재석은 현장을 둘러봤다. 화염의 위치, 주변 CCTV, 사람들의 반응. 모든 것이 계산된 것처럼 보였다. 메시지. 은하를 위한 메시지. 혹은 위협. 재석이, 너 뭔가 알아? 정석호 경감이 물었다. 재석은 모르겠다고 대답했다.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다. 너무나 명확하게. 그 밤 새벽 2시, 재석은 집으로 돌아갔다. 은하는 소파에 앉아 있었다. 아직도 깨어 있었다. 뭐였어? 그냥 작은 사건이야. 괜찮아. 은하는 재석의 눈을 봤다. 그리고 그의 거짓을 읽었다. 저들이 나한테 뭔가 하려는 거야? 재석이 은하를 안았다. 아니야. 절대. 하지만 그의 품은 떨리고 있었다. 월요일 오전 재석은 청와대 방첩부대에 전화했다. 그리고 비공식적으로 상황을 전했다. 북파 공작원 한 명이 자발적 협조 의사를 보이고 있다고. 정보는 미미하지만 연락책에 대한 정보가 있다고. 방첩부대의 대사는 간단했다. 증언 대기. 상세한 내용은 직접 만나서 듣겠다. 재석은 은하를 경찰청으로 데려갔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녀를 방첩부대에 인계했다. 보호 프로그램을 신청해야 해. 방첩부대 담당관이 말했다. 협조 증인으로 분류되면 너는 보호받을 수 있어. 그리고 담당관이 재석을 봤다. 형사는 나가. 지금부터는 우리가 처리한다. 재석은 나갔다. 하지만 경실 밖에서 이 시간을 기다렸다. 그의 아내가 저 안에 있었다. 혼자. 3일 후 재석은 정석호 경감과 방첩부대 담당관을 만났다. 회의실은 비공식적이었다. 대신 녹음기가 있었다. 상황이 복잡해졌어. 방첩부대 담당관이 말했다. 증인의 과거 연락책이 재등장했어. 그리고 협조를 강요하고 있어. 즉,
원래의 임무로 복귀하라고. 뭔 임무요? 재석이 물었다. 정보 수집, 그리고 더 위험한 작업들. 증인이 거부했을 때 그들은 담당관이 화면을 켰다. 그 CCTV 영상에는 아파트 단지 주변에 작은 폭발이 기록되어 있었다. 경고였어. 다음엔 더 직접적으로 할 것이라는. 재석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럼 증인 보호를. 물론이지. 우리가 처리할 거야. 하지만 증인이 협조해야 해. 그리고 담당관이 재석을 봤다. 형사, 너의 역할이 있어. 뭐요? 연락책을 유인하는 것. 증인을 통해서. 재석은 이해했다. 그것은 함정 수사였다. 하지만 동시에 아내를 위한 보호 장치였다. 어떻게요? 증인이 자발적으로 협조를 수락하는 것처럼 보이게 해. 그리고 다음 만남 장소를 제시해. 우리는 그곳에서 대기할 거야. 그들이 나타나면 우리가 처리한다. 깔끔하게. 재석이 고개를 끄덕였다. 제가 할 거예요. 하지만 조심해. 이건 위험해. 혹시 모르니까. 방첩부대 담당관이 재석의 손에 작은 무전기를 줬다. 이걸 항상 가져. 그리고 증인과의 커뮤니케이션은 최소화해. 혹시 모르니까. 재석은 무전기를 주머니에 집어넣었다. 3일 후 은하는 경찰청을 나왔다. 공식적으로는 자발적 협조 증인이었다. 보호 프로그램이 그녀를 지켰다. 하지만 그녀는 재석 몰래 한 가지 일을 해야 했다. 통보를 하는 것. 우회 채널을 통해 그녀가 협조한다고. 금요일 오후 3시 아파트 단지 후문. 은하는 다시 흰 우산을 들었다. 그리고 가방에는 작은 메모리 카드가 들어 있었다. 가짜 정보. 충분히 그럴듯하지만 실은 방첩부대가 조작한 것. 그녀가 후문에 나타났을 때 같은 시간에 남성이 나타났다. 이전의 남성이 아니라 새로운 남성. 더 젊고 더 위험해 보이는. 협조하기로 했다면 증거를 내놔. 남성이 은하의 손에서 메모리 카드를 빼앗았다. 좋다. 계속 이렇게 하면 되겠네. 넌 이제 완전히 돌아왔어. 이번엔 더 중요한 임무가 있을 거야. 남성이 걸어갔다. 그 순간 무전기에서 재석의 목소리가 울렸다. 모두 준비. 대상 이동 중. 아파트 단지의 여러 곳에서 경찰이 나타났다. 교복 경찰이 아니라 편복 수사관들. 그들은 남성을 포위했다. 손들어. 남성은 저항했다. 하지만 그건 오래가지 못했다. 마약 같은 것도 없었다. 하지만 그가 들고 있던 가방에는 총이 있었다. 총? 재석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남성은 체포되었다. 그리고 그의 손에 있던 메모리 카드도 압수되었다. 그 밤 재석은 은하를 집에 데려갔다. 보호 프로그램 담당관이 말했다. 안전해. 이제 그들의 연락책이 잡혔고 통신망도 파악됐어. 본국 지시도 추적 중이고. 그럼 이제 끝? 은하가 물었다. 아직 아니지. 법정이 남아있어. 증언이 필요해. 2주일 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특수부 검사는 은하에게 서류를 건넸다. 이거 다 읽어야 해. 너의 과거, 북한 정보부와의 관계, 그리고 남한에서의 활동, 모든 게 기록돼야 해. 은하는 펜을 집어들었다. 그리고 1시간 동안 글을 썼다. 그녀의 인생을 기록하는 것이었다. 출생,
훈련, 투입, 거부, 평범한 삶의 시작, 그리고 아내라는 이름으로의 삶. 넌 이제, 검사가 말했다. 한국 국적을 신청할 수 있어. 협조 증인 신청과 동시에. 그리고 법정에서 증언하면 판사가 판단할 거야. 너의 입장을. 감옥에 갈까요? 은하가 물었다. 모르겠어. 너는 분명 위반을 했어. 하지만 동시에 협조했어. 그리고 임무를 거부했어. 이 모든 게 고려돼야 해. 검사는 서류를 정리했다. 최종 결정은 법원에서 나와. 하지만 좋은 쪽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아. 서울중앙지방법원의 1심 공개법정. 판사는 엄숙했다. 그의 얼굴에는 이 사건의 무게가 고스란히 나타나 있었다. 피고인 이은하. 당신은 북한 정보부의 지시를 받아 남한에 투입된 공작원이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임무를 거부하고 민간인 신분으로 생활해 왔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 과정에서 정보를 전달했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하지만 공개된 정보뿐이었습니다. 기밀 정보는 하나도 건넨 적이 없습니다. 판사가 증거 서류를 들었다. 이것들이 다 검증되었고 사실이라고 확인됐습니다. 당신은 정보기관 활동을 했지만 동시에 남한의 국가 안보에 직접적인 해를 끼치지 않았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자발적으로 협조했습니다. 연결고리 파악에. 맞습니까? 맞습니다. 판사가 옆에 앉은 검사와 변호사를 번갈아 봤다. 그리고 다시 은하를 봤다. 당신은 왜 그렇게 했습니까? 협조한 이유가. 은하가 재석을 봤다. 법정의 뒤쪽에 앉아 있는 그의 남편을. 그리고 그녀는 대답했다. 임무로 왔으나 선택으로 남겠습니다. 남한 국민으로. 그리고 그 남자의 아내로. 법정이 조용해졌다. 판사는 판결을 내렸다. 피고인 이은하는 국가보안법 위반, 정보기관 활동 미신고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자발적 협조, 부분적 임무 거부, 그리고 남한 국가에 미친 직접적 해해 부재 등을 고려하여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다. 그리고 추후 국적 신청에 대한 법원의 긍정적 의견을 첨가한다. 그것으로 법정은 끝났다. 하지만 은하는 아직 완전히 자유롭지 않았다. 그녀에게는 또 다른 서류 작업이 남아 있었다. 국적 신청 서류. 재석은 그녀와 함께 관할 구청의 국적과에 갔다. 회색벽 형광등, 그리고 여러 명의 공무원들. 이은하 씨, 당신은 귀화를 신청했습니다. 맞습니까? 담당 공무원이 물었다. 맞습니다.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을 존경하고 지킬 것을 서약합니까? 서약합니다. 그러면 여기 서명해 주세요. 은하가 펜을 집어들었다. 그리고 이은하라고 썼다. 그 서명 아래 새로운 국적이 기록될 것이다. 축하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됐습니다. 공무원이 웃으며 말했다. 그것은 간단한 문장이었지만 은하에게는 새로운 삶의 시작이었다. 3개월 후, 재석과 은하는 새로운 동네로 이사했다. 강남이 아니라 강원도의 작은 해변 마을. 바다가 보이는 곳, 평화로운 곳. 재석은 휴직을 신청했다. 6개월 휴직. 회사는 승인했다. 그의 팀장은 그를 이해했다. 너 충분히 했어.
쉬고 와. 새 집의 거실창에서 바다가 보였다. 은하는 새로 받은 주민등록증을 들고 있었다. 이은하 대한민국 국적 1988년 5월 23일. 36년을 살면서 이제 처음으로 그녀는 남한 국민이 되었다. 뭐하고 있어? 재석이 물었다. 그냥 믿어지지 않아. 이게 진짜라는 게. 은하가 대답했다. 진짜야. 넌 이제 평범해. 진짜로. 재석이 웃었다. 그들의 냉장고에는 새로운 체크리스트가 붙어 있었다. 은하가 손으로 쓴 것. 장보기, 영화 보기, 부모님 뵙기, 바다 산책, 밤 12시에 라면 먹기, 그냥 살아가기. 매일 아침 은하는 이 목록을 보며 웃었다. 어느 날은 장을 보러 시장에 나갔다. 그리고 낯선 할머니와 인사했다. 어린이, 어디서 왔어요? 할머니가 물었다. 아, 서울에서 내려왔어요. 이제는 여기 살려고요. 그래, 좋지. 여기 사람들 다 따뜻해. 괜찮은 데야. 그것이 은하가 받은 첫 인사였다. 할머니는 은하의 신원을 몰랐다. 그녀는 그냥 새로운 사람일 뿐이었다. 다른 날은 영화를 보러 갔다. 극장은 작았다. 관객은 몇십 명. 하지만 충분했다. 영화는 사랑 영화였다. 뻔한 사랑 영화. 그래서 더 좋았다. 은하는 재석의 어깨에 기대며 웃었다. 또 다른 날은 서울에 올라가 부모님을 뵀다. 재석의 부모님. 은하는 그들에게 인사했다. 엄마, 아빠. 안녕하세요. 이은하예요. 시어머니는 은하를 안았다. 우리 며느리. 많이 힘들었지? 괜찮아요. 이제 행복해요. 그리고 바다 산책. 매일 저녁 6시 재석과 은하는 바다를 걸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걸었다. 파도의 소리가 그들의 대화였다. 재석의 휴직 마지막 날. 은하가 물었다. 다시 경찰청 가? 응. 일이 있어야지. 무서워? 재석이 은하를 봤다. 무서워. 넌? 나도. 뭐가 무서워? 이미 다 끝났잖아. 은하가 대답했다. 모르겠어. 그냥 너한테 뭔가 생길까봐. 내 때문에. 재석이 은하의 손을 잡았다. 안 생겨. 나는 형사고 넌 국민이야. 이제 우린 다른 사람들일 뿐이야. 단지 서로를 사랑하는 그런. 그들은 해변에서 한참을 있었다. 해가 지고 별이 떠올랐다. 새 집의 침실에는 새로운 탁자가 놓여 있었다. 그 위에는 재석의 새로운 수첩이 있었다. 형사의 수첩. 하지만 첫 페이지에는 뭔가 달랐다. 사랑과 의무 사이에서 난 선택했다. 선택을 한다. 매일. 그리고 바로 옆 은하의 손글씨로 이 삶의 임무는 서로를 지키는 것. 보고 기록하고 사랑한다. 새벽 6시 재석의 휴직이 끝났다. 그는 다시 경찰청으로 돌아갔다. 은하는 새 동네에 남았다. 그리고 그곳에서 새로운 일을 찾기로 했다. 평범한 일, 일용직, 누구나 할 수 있는 일. 그것으로 충분했다. 재석이 경찰청에 들어섰을 때 정석호 경감이 기다리고 있었다. 너 잘 쉬었어? 네, 경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 여자 어때? 잘 지내고 있습니다. 국민이 됐어요. 정석호 경감이 웃었다. 그래, 좋다.
그럼 오늘부터 다시 일해. 새 사건들이 쌓여 있어. 그렇게 재석의 일상이 다시 시작됐다. 해변 마을에서는 은하가 새 일터에 첫 발을 내디디고 있었다. 작은 펜션, 청소 담당, 평범한 일. 그런데 그 일터에서 그녀는 무언가를 발견했다. 그것은 모든 일에 있는 것. 예의, 감정, 그리고 타인을 향한 배려. 처음 며칠 그녀는 낯설었다. 하지만 곧 적응했다. 사람들과 말하고 웃고 일했다. 한 달 후 펜션 주인은 은하를 완전한 직원으로 고용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다. 이 여자 손이 따뜻해. 모든 게 깨끗해질 뿐만 아니라 손에 사랑이 묻어나는 것 같아. 그것이 은하가 남한에서 받은 첫 진정한 칭찬이었다. 밤 11시 30분 재석의 휴대폰이 울렸다. 아내 은하였다. 지금 들어가? 응. 10분 정도 더 있을 것 같아. 라면 끓여놔. 알겠어. 통화가 끝났다. 그것은 아주 평범한 대화였다. 정확히 8년 전과 같은 대화. 하지만 이제 그것에는 비밀이 없었다. 재석은 편의점에 들어섰다. 라면 2개, 계란, 우유, 비스킷 같은 물건들. 그리고 이번엔 그는 안심하고 장을 담을 수 있었다. 새벽 1시 재석이 집에 도착했을 때 은하는 라면을 끓고 있었다. 오셨어? 응. 늦었어? 아니. 정확한 시간에. 역시 우리 재석. 은하가 웃으며 라면을 담았다. 계란, 파, 국물. 두 사람은 밤 1시에 라면을 먹었다. 그리고 밤 2시에 잠을 청했다. 그 밤 침대에서 재석은 생각했다. 사랑과 의무 사이에서 사람들은 무엇을 선택하는가? 법과 가정 사이에서 무엇이 우선인가? 하지만 그 모든 생각이 무의미했다. 왜냐하면 선택은 이미 끝났으니까. 은하는 재석의 가슴에 기대어 자고 있었다. 그것이 모든 것을 말해준다. 새벽해는 떠올랐다. 또 다른 날이 시작됐다. 그들의 평범한 일상이 계속된다.